안녕하십니까. 세무인 에스크로 대표 정혜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불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해야 이 난국을 헤쳐갈 수 있을 것인가, 국가적인 어떤 대책은 무엇이 준비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통화 정책이죠. 그죠? 전통적인 또 비전통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통화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자율 정책이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이제 낮추는 것도 한계가 있죠. 지금 1.5%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75에서 2%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낮출 가능성도 있지만은 미국도 상당히 만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자율을 더 낮추게 되면 실질적인 경기 하강 국면에서 어떻습니까? 통화 정책을 제대로 쓸 수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중은행에서 얘기하는 이제 지급 준비율 같은 것들을 낮추는 방법들을 쓰는데요. 이건 중국에서 작년에 4차례, 올 상반기에만 3차례, 7차례나 이렇게 했죠. 왜 이런 방법을 썼을까요? 자국 통화를 엄청나게 팽창시켜가지고 어떻습니까? 위안화를 절하시켜버리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미국이 어땠어요? 관세를 매겨도 어떻습니까? 가격으로다가 소위 말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려면 위안화가 평가 절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그 관세 부과분을 포함하더라도 상품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으면 중국 상품이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정책을 쓰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이자율을 낮춘다거나 이런 방법을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낮춰가지고 통화를 팽창시켜버렸죠. 중국이 관리하고 있는 환율 정책 자체가 어때요? 거의 사실상은 국가가 통제하는 수준. 자기네들은 변동 환율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거의 국가 통제 하에서 몇 가지 지표에 의해 가지고 통제가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다는 것도 정말 어쩌면 기적적입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부채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이죠. 중앙정부도 상당히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어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29년이죠. 그 당시에 공황이 있었어요. 공황이 있었는데 1930년에 들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단히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는 건데요. 스무트 홀리라는 사람은 의원이죠. 그 당시에 이제 대공황 초기에 공화당 소속이었던 스무트하고 홀리 의원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관세를 400%까지. 평균 59%, 최고 40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대공황이 심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뭐예요? 이거는 실패한 정책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트럼프가 쓰고 있는 보호무역하고 대비가 됩니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러한 것은 미국이 경제를 좀 더 추락시킬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국제적인 분업 이론에 의해서 자유무역 기반화문. 그러니까 기존에 공화당이 추구하는 게 자유무역이었는데 이 공화당 출신의 트럼프는 공화당의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엄청난 보호무역 정책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소위 말하는 중국 중서부의 러스트벨트라고 얘기하는 미국 제조자들의 소위 말하는 중하층의 백인 노동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또 팜벨트라고 얘기하는 중서부의 그 텍사스를 기반으로 한 저 많은 농업, 그죠? 파머죠. 파머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쓰게 됩니다. 결국은 자국의 소비 시장을 위축시키는 것을 뭘로 때우냐면 재정으로 때우게 됩니다. 법인세율을 35%에서 21% 대폭적으로 내려버리고 이런 해괴방식한 정책들을 썼죠. 그렇다 보니 미국도 돈이 점점 원래 국가 부채도 많은 나라였죠. 많은 나라인데 바닥이 나고 있고 경제가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역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소비가 상당히 위축되는 수준으로 가죠.
그런데 뭐 고용이 좋다는 등 기타 등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관세 인상 이것은 대단히 미국의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아직까지 침체가 오진 않았지만 경기 침체로 가는 도관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미국이 침체되면 우리나라는 더 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이 대단히 훌륭하다라고 이제는 얘기하지 않죠. 집권당에서도 얘기를 하지 않는데 경제 펀더멘탈이 정말 훌륭하지 않죠. 제가 뭐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나라가 소위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한 게 20년도 되지도 않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부를 축적할 만큼 돈을 쌓아놓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정말 무서운 가계부채가 있습니다. 이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가계부채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가계부채를 줄여야 되겠다. 그 목표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5% 가계부채 증가율을 5% 이하로 유지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가계부채가 5%가 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득도, 그죠? 소득도 5% 이상 늘어줘야지 그 부채를 갚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처분 소득이 이 가계부채율 5%가 안 되는 수준을 따라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비율이 너무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소위 말하는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갚을 수 있다는 겁니까? 갚을 수 없다는 겁니까? 갚을 수 없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고. 그게 지금 최근에 제가 확인한 통계에 의하면 한 159% 정도, 우리나라 GDP 대비로 지금 치면 거의 100%까지 육박한 걸로 아는데, 소득 대비, 소위 가처분 소득이 있어야 부채를 갚으니까요. 그거 대비로 치면 거의 160%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펀더멘탈이 약한데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물론 진짜로 약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는 걸 수도 있고, 이러한 국가 판단에 대해서 다른 여타의 국가라든지 아니면 다른 경제 주체들이 상당히 국가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어떤 신호로 작용을 하고, 이 신호는 어떻게 됩니까?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불안감이 증폭되고,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믿을 수가 없어,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상당히 거래하기 힘든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다 국가 간에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뼈를 깎는 고통을 지금 가지고 있어야지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거나 약간 극복하는 수준은 못 되더라도 조금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도 할 수 있을 텐데, 경기 불황으로 가는 상황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 지금의 제 생각입니다. 지금 정책을 어떻게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적인 경기의 문제도 있고, 미국이 저렇게 경제를 어떻게 보면 대통령, 전 트럼프라는 사람을 이렇게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지만 좀 맞지 않는 어떤 그런 정책들,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우리한테는 엄청 불리하고, 그다음에 일본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들이 지속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통화 정책을 쓸만한 수단이 우리나라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이너스 금리 유지하는데 무슨 통화를 풀 수 있는 이자율을 낮출 여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급 준비율 다 낮춰가지고 이빠이 낮춰놨는데 뭘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건전성이 문제가 되는데, 국가가 재정을 풀 수 있으려면 뭔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가 되게 작은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국가 부채라는 개념을 좀 더 확장을 해서 공사라든지 또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치면 우리나라 GDP를 이미 초과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국가 부채를 잡는 통계가 좀 다른 나라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뭐 국가 부채, 국가 채무 이런 거로다가 사실 말을 돌려서 왜곡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정 정책도 쓸 여력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 통화 정책, 재정 정책 다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네. 망하는 길이죠. 망하는 길인데 이걸 어디까지 딜레이 시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망한다고 해서 정말로 국가가 망하지는 않겠죠. 그 국가의 소속원인 국민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 고통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존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또 조세 정책을 펼치고 우리가 세원을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재정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복지 정책이라 이런 데다가 돈을 풀면은 대단히 그 소득 재분배가 잘 이루어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돈을 거두는데도 돈이 들지만은 돈을 푸는데도 공무원이나 관료들의 비효율이 존재하고 정치인들의 의사결정에 여러 가지 비효율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0을 걷어도 100이 국민들한테 안 돌아가요. 그리고 일부는 흡수되어져서 지들끼리 비리하고 뭐하고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세금을 거두는 단계에서부터 공정하게 가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적게 거두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는 조세 정책을 쓰는 것이 더 직접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분야입니다. 지금은 별로 쓸만한 정책이 많이 없다. 조세 정책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 국공채를 발행해가지고 돈을 조달하면 결국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고 결국은 또 그것이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전이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유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쓸 수 있는 정책이 별로 없어요. 이제는 고통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고통을 준비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